아, 오랜만이군요. 타임머신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타임머신입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 미래, 현재와 과거, 과거와 현재였나? 과거에서 현재. 아, 준비됐다며. 너무 오랜만이니까 네, 다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타임머신. 오늘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 방북? DJ? 네, 김구 선생님과 김대중 대통령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사선을 헤친 방북 김구와 DJ입니다. 와, 또 일주일이 흘렀는데 지지난주 여운형 선생님 방송을 듣고 평을 정말 많이 듣고 있네요. 오늘도 한 두 분한테 너무 좋았다고 여운형 선생님의 그런 풍모나 그런 기계 그런 내용 너무 좋았다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는 청년회에서 청년 회원들이 그 몽양 여운형 선생님 평전 읽기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양념을 좀 쳤죠. 그 책을 읽기 전에 꼭 라디오 반민특위 몽양 여운형 선생님 표현을 꼭 한번 듣고 해라. 좀 양념을 쳤습니다. 아, 좋네요. 그 종미 스파이도 뜨겁습니다, 반향이. 네. 네,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네,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아, 책도 몇 권 보긴 했지만 주로는 인터넷을 그렇죠. 꼼꼼하게 찾아보면. 근데 저도 사실 그 방송하기 전에는 백성학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영환 모자가 뭔지도 몰랐고. 그 옛날 언론사업도 하셨던 분이. 아,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냐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 나오는 얘기야. 근데 이 뜨거운 반향에 비하면 팟빵 구독자는 늘지 않고 듣는 사람만 맨날 듣는 거야.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이게 또 양질 전화의 법칙을 또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적 방송이 막 쌓이면서. 네. 6.15 공동선언이 벌써 16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전 이게 약간 특이하게 다가와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나 벌써. 그렇죠. 네. 한창 때 막 공동선언 나오는 거 보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나 지났나? 또한 한 16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왜 공동선언 나올 때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저희 같이 일하던 선전 홍보하는 일꾼이 공동선언이 6월 15일 날 나오고 2000년 그해 말에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근데 포스터 문구를 뽑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너 어떻게 이런 문구를 뽑았냐. 대단하다. 그 친구가 연세대 9호학번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공동선언 나오고 6개월이 지났잖아요. 반백년보다 값진 반년. 너무 센스 기억난다. 예. 그래요? 예. 기억도 하시고. 아, 근데 이 문구를 엄청 많이 계속 썼어요. 썼어요. 계속. 너무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전 사실 2000년대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계속 지난 썼었어. 분단 반백년보다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의 6개월이 그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거죠. 그 당시. 네. 예. 뭐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곽 박사님도 특히 많이 뭐 요즘 바쁘셨겠어요? 아니 저는 그 6.15 학술본부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에 여러 가지 본부들이 있는데 학술본부에 토론회를 했어요. 기념 토론회. 거기에 이제 사진 봤어요. 토론으로 갔는데 개성공단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본 개성공단 사태 발제를 했는데 제가 그 토론문을 발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성공단이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원래 개성공단의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이게 지금 그 한 123개 업체 몇 개 이제 거의 뭐 시범 단지와 같은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단계, 3단계까지 나가가지고 IT 협력 단지까지 만들어서 거의 800만 평? 네. 지금 북한의 개성시의 3배에 달하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시킬 것이 이미 2012년, 그러니까 원래 로드맵에 따르면 2012년에 이미 그 대한민국의 창원공단보다 더 큰 그런 공단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웅대한 로드맵을 남북이 합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토론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2016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했다면 그죠? 지금 개성은 창원공단을 능가하는 그런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있을 거고 그걸 누가 폐쇄하냐고 그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개성공단 사태의 문제는 개성공단을 애시당초 시범단지에서 어쨌거나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유엔 그러니까 뭐 휴전선 관할이 유엔사니까 미국과 이 보수 세력들의 문제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벌써 16도래요. 네. 2016년 제가 그때 개성공단 처음 이제 발표되고 할 때 개성공단 자료집도 막 쓰고 이랬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012년에 IT 협력 단지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야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 민족이 그죠 통일은 됐어. 문익환 목사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통일은 됐어라고 했는데 지금 2016년 훨씬 더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뭐 진보 정편의 전신인 라반트 브리핑에서 몇 주 전에 다뤘었죠. 이 6.15 공동행사를 합의를 했죠. 심양에서 그 6.15 공동이 남북 해외가 만나서 6.15는 개성에서 8.15는 서울에서 이러면서 저희 되게 기뻐서 얘기했었잖아요.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의 현실은 통일부 앞에서 6.15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죠. 통일부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민족공동행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방북 신청을 대표단들이 했어요. 근데 계속 불허가 됐죠. 근데 이제 불허 사유를 밝히기를 아니 방북을 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데 니네 지금 초청장 없지 않냐. 근데 초청장 명단을 초청할 사람 명단을 보내려면 팩스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팩스 교류마저 허가하고 있지 않아. 그래놓고 초청장이 없대. 그렇다고 안 된대. 이게 무슨 안 해주려고 억지로 논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럼 90년대 정신으로 돌아가셔야겠네. 지금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팩스를 들고 다녔어요. 팩스를 들고 다니면 국정원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그 팩스 그 전화 번호를 따라서 추적을 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서 그 서울대 학생의 그 팩스 전화선을 꽂은 다음에 빨리 팩스를 보내고 팩스를 또 들고 다른 대학교 학생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팩스를 살짝 꽂아서 팩스를 받고 그럼 또 국정원이 번호를 추적해서 쫓아오죠. 또 다른 대학. 공소시효 지난 거죠? 그럼요. 그걸로 저는 징역 3년 살았어요. 어찌됐든 뭐 6.15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16년 전 6.15. 네, 좋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 저는 열혈 그때는 연구자. 네. 그렇습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던 때라 가지고 저 정말로 딱 기억이 나는 게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대중교도소를 갔거든요. 그 학생운동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도소를 갔는데 학교에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그러겠어요. 얘네는 뭐 말하다가 껐하면 감옥 3년 살고 몇 번을 간 거야 도대체? 전 2번 갔어요. 2번. 예. 딱 2번 갔어요. 근데 뭐 99년도에 갔다 와 놓으니까 이제 2000년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만 보면 야 북한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배들이나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선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과정 고년자 선배들이 야 일로 와봐 하더니 막 저 뭐지? 저 사람 누구야?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서 아주 한적한 공항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저기 어딜까요? 하고 있는데 설마 평양인가? 하는데 진짜 평양이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가 아니죠, 진짜. 그냥 카이스트 박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 기자 1000명이 그 장면을 기다리다가 울면서 기립박수를 칠 때 우연히 선배의 소개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장면. 열심히 실험 일지에 실험 쓰고 그날 무슨 리액션 해가지고 막 하고 그거 하고 있다가 불러가지고. 그럼 뭐 들을 게 없네요. 우리 저 경계년은 그때 고3이었어요. 네. 고3이었는데 제가 좀 공부는 좀 안 했지만 그냥 열심히 껌 씹고 깻잎 머리하고 쓰레빠 신고 다닐 때였는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뭔지도 몰랐고.
진짜 그래서 그냥, 뭐 두 분 뭐 들을 게 없네요. 그냥 제가 아이고 얘기하기. 근데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후에?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해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남북이 단일기를 두고 동시 입장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정말 통일이 되나 보다. 그때 또 그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모든 세계인들이 다 기립박수 쳐줬어요. 맞아요. 근데 예, 저는 또 그 기억나요, 당시 기억나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통일이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또 접경 지역에 살지 않겠습니까? 어머 우리 집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답니다. 예, 뭐 감동적인 건 없네요. 네. 그 4월 8일 날 2000년 4월 8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발표가 난 거예요. 베를린 선언. 그때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한 총련 뭐 학생 운동 뭐 이런 걸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막 사업 계획 1년 사업 계획을 쓰잖아요. 학생 운동 쓰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마침 롯데 호텔 막 탄압하고 노동자들 끌어내고 그때 유혈 탄압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를 타도로 쓸까? 정부가 김대중 정권이지. 김대중 정권을 타도로 할 문구를 퇴진이냐, 타도로 타도냐. 쓸까 퇴진을 쓸까 막 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 8일 날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우선 사업계획서는 발표를 못했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근데 100%또 신뢰가 안 된 건 남북 정상회담 이미 94년에 그죠. YS가 한번 하기로 했는데 뭐 물론 김일성 주석이 그 7월 달에. 일이 생기면서 안 된 거기도 하지만 김영삼이 완전 그 조문 파동 일으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완전 공안 엎어버렸죠, 그 공안. 분위기로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에이 설마 진짜 될까 했는데 진짜 당일날 비행기가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야 이거를 미국이 가만둬? 남북이 그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는 건 미국이 과연 가만둘까? 해서 끝까지 조바심을 쳤어요. 근데 딱 순환공항 비행기에서 딱 김대중 대통령이 문이 딱 열리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딱 나오고 그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모 대학 옥상에 있는 생활방에서 한 10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땐 전 수배니까 TV를 억지로 구해서 몰래 숨어서 볼 때였거든요. 문이 열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딱 보일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리네 하는데 갑자기 와 순환공항 소리가 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턱턱턱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손을 딱 잡고 할 때 와 그때의 격정은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랍고 계속 울고 그 저희 아내 황선은 아내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아내는 더 했겠죠 저보다. 설마 만날까 근데 녹화된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계속 절을 했대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대. 너무 고맙다고. 네. 이렇게 무사히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천지가 개벽한 거죠. 이 한반도에서 이마만한 천지개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곽 박사님 주제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네, 오늘은 6.15의 감동은 어디 있느냐? 뭐 아까 막 그 엄청난 그런 이제 그 감동의 이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사선을 헤쳐서 방북을 결단하신 데 이제 있는 거 아닌가? 그 흔히 우리가 이후에 지금 보면은 6.15 공동선언 원래는 남북 공동선언이죠. 남북 공동선언만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실제로 그 이틀 전에 그날이 6월 13일이에요, 그죠? 6.13 그 평양 상봉의 그 자리는 그렇게 좀 이제 이야기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감동의 면은 물론 6.15 공동선언이 엄청나게 커다란 또 파문도 나왔습니다만 6월 13일에 그 평양 상봉의 그 자리가 정말 좀 진짜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선을 헤쳐서 방북을 결단한 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이야, DJ는 정말 정치 구단이다. 저는 그때부터 그 장면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했어요. 네.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네.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이 됐다. 맞아. 네, 우리 이렇게 오늘 이 녹음하는 날 6월 13일 있잖아요. 16년 전으로 타임머신 또 한번 타고 가고 뭐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48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많은 그 남쪽의 지도자들과 함께 방북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의 방북이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평양을 찾은 뭐 의아하실 분 없겠죠. 원래는 이 정도는 다 반공투사 김구입니다. 첫 시간.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을 이 나라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구 선생님은 근데 북한에서 유명해요. 그럼요. 예, 그 조국 통일상을 받았다고 했나? 예, 그렇게 돼요. 저희는 그래서 어릴 때도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도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네. 둘째도 독립. 또 물어보신다면 셋째도 조국의 독립. 이 표현 있잖아요. 그래 네. 이거 가지고 저 어릴 때 농담했던 것도 기억나요. 아, 이 얘기하면서 독립, 오 독립 한입 노래 시작할 때. 정말. 그런 노래를 또 예. 진짜 아재들 정말. 아니 저희는 그런 노래 대전 지역에서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전 청년은 네, 잘 모르겠어요. 국민 통일투사 국민 정치인 김구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김구 선생님이 뭐 저는 뭐 반공투사 얘기도 있는데 사실 역사 배우면서는 김구 선생님이 반탁 운동에 되게 앞장서셨잖아요. 네. 거기선 되게 좀 아쉬웠어요. 그때 막 그 조선이 일제로 해방을 했을 때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회 이런 데서 이제 찬탁 반탁 논의를 할 때 유엔 차원에서 똑같은 나라가 있었어 그때 오스트리아가 독일한테 독립을 했잖아. 오스트리아도 그 분할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자본주의 분할 점령을 당했는데 오스트리아는 10년 분할 통치를 받았어. 그리고 55년에 어떻게 됐어요? 오스트리아가 무슨 나라예요? 중립국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년 해방 때도 조선은 5년 신탁 통치가 나왔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순전히 점령군이 독일을 몰아내준 거예요. 근데 조선은 만주에서 무장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소련과 일본 관동군을 물리치고 마구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5년이면 조선은 충분히 자체 운영이 될 거다. 그때 중립국을 하자 해서 5년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최종. 근데 김구 선생님은 약간 여기서 이제 이걸 못 읽으셨지. 이런 걸 못 읽으시고 그냥 그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36년 식민치하도 억울한데 또 우리가 그래야 되냐. 근데 먼 미래를 봤다면 요 지점에서 사실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또 아까 얘기하셨던 사선을 해친 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구 선생님이 영원히 남는 또 우리 통일 애국자가 되지 않았나. 어쨌거나 우리 김구 선생님 소개를 우리 곽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김구 선생님을 소개하기 전에 그거 아세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곽낙원 여사. 네, 맞습니다. 곽 씨요. 저랑 동본이에요. 제가 바로 곽 씨입니다. 네. 예. 원래 곽 씨 아유, 여자들이 왜 그래 자꾸 아재들 때문에 미치겠네.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 저는 몇 년생? 저는 1976년생. 저는 다 100년 차이가 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뭐 그 박주민 변호사 의원님이랑 네네. 인연이 노란 팔찌로 있다는 것보다 더 웃기네.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제 나이를 환산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로?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1916년 때구나. 김구 선생님께서 그 원래 조남을 원래는 이제 아니었는데 그쵸. 12년에 이름을 구자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명은 창자 암자를 쓰셨어요. 호는 백범이지만 1912년이면 2012년이잖아요. 오, 그러면 내가 개명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건 아니고 주로 이제 좀 오버랩을 하면서 이런 거죠. 나 앞으로 또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했었는데. 근데 김구 선생님 소개하는데 왜 자꾸 근데, 자기 얘기하세요? 또 하나. 김구 선생님 저기 태어나신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생일도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8월 29일. 8월 29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전혀 모르는 얘기만 자꾸 하시네. 무슨 날? 얘기 안 된다니까. 라디오 반민특위 위원회 자격이 없어요. 이러면 8월 29일. 8월 29일 경술 국치일 아닙니까? 일제가 한일 합방으로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침탈한 허를 나라. 치고 들어오시네. 네. 당연히 농담하실 줄 알았죠 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또 김구 선생님이 본인의 생일날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필이면 내 생일에. 그건 좀 아닌가? 네, 이제 네. 김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김구 선생님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로 치면은 그 38선 해방 공간으로 치면 이제 이북 쪽에 계셨던 분으로 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서북 청년단 있잖아요. 그쪽에도 초기에는 그쪽과 연계가 맞아, 없지 자금 않으셨다. 자금 지원도 하시고 하셨다. 네네네. 그리고 또 서북 지역 뭐 황해도 이러니까 처음에 그 임정에서 주석직을 제안했을 때도 나 같은 황해도 시골 촌놈이 어떻게 국가 주석직을 맡냐고 막 사양을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때 고향 얘기도 하신 내용도 있더라고. 김구 선생님이 동학운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배를 보면 1876년생. 그러면 동학운동이 이제 18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근 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오는 길에 동학운동에도 관여하시고 그래서 동학에서 그 작은 접주로서 활동을 하시고. 예. 꼬마 접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 너무 잘했대요. 조직 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아기 접주인데 아기 접주라고 불렸으니까 제일 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조직 사업이나 그런 능력이 되게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제 지도자적 그런 이제 좀 기질이 남다르지 않았나라고 싶고 기본은 이제 3.1운동 이유가 되죠. 1919년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될 때 이제 바로 중국으로 옮기셔가지고 중국에서 임정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중국 임정 활동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의 이제 의거 그런 부분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같이 관여하시면서 그러한 이제 의거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오시게 되는데 이후에도 그죠 해방 이후에도 김구 선생님의 활동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런 과격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에 폭력적인 그런 이제 응징, 징벌에 관여하신 분도 많고 해방 이후에 보면 이제 흔히 좌우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진영이 있고 민족주의 그런 계열의 독립운동 진영이 있을 텐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상당히 좀 이걸 긍정을 해야 되나 부정을 해야 되나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입장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후에 보면은 한국 독립당 상해 임시정부 원래는 중경이죠. 상해에서 처음에 만들었다가 중일전쟁 터지면서 이제 충칭 지역까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중경의 임시정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남한이죠. 그러니까 38선 이남에서 정치 활동을 벌이시다가 1948년이죠. 48년에 사실상 이것이 남북의 분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독 선거잖아요. 남한만의 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그 5월 10일 선거지 않습니까? 5월 10일 선거가 박두에 오고 있던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방북을 결행하십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월 13일의 방북과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재정당 사회단 지원석회의 과정에서의 방북이 정말로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 마음은 같은 거죠. 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김구 선생님 소개를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아까 뭐 소개할 때 이제 반공투사 뭐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 그러시긴 했어요. 뭐 레닌한테 활동 자금을 받아서 이제 조선으로 전달하는 사회주의자라고 김립이라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이제 지시를 해서 실제 암살을 했어요. 뭐 이런 사례도 확인되는 게 나오고 또 하나 그 김구 선생 유명한 글 중에 이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부인한다. 사상의 조국만 있지 자기를 이 혈족의 조국은 부인을 한다. 공산당은. 그리고
이 혈족의 동포는 무시하고 사상의 동지만 한다. 근데 이게 뭐 실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이마만큼 뭔가 공산주의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불신, 오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게 왜 생겼을까? 가만히 보면 아까 그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성격이 워낙 불같으신 게 있으세요. 보니까 막 앞만 보면 그저 청년 시절에 폭력을 지향했다기보다 일본 놈을 보고 지주의 뭔가 나쁜 짓을 보면 칼부림하고 막 주먹으로 때려 죽이시고 앞만 보고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확 불같으신 게 있고 이후에 독립운동도 그렇게 사실 하신 거고 또 하나 아까 의병 활동 얘기하셨는데 약간 또 그런 면에서 뭔가 의병적인 뭔가 동양적 고지식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 반탁 운동할 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 아 우리가 왜 외국 옷을 입냐, 외국 신발을 신냐, 다 신발 벗으라고 막 집신 신어야 된다. 그리고 다 양복도 벗으라고 막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면에 또 고지식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 보면 참 김구 선생님 이 양장으로 옷을 입고 계시는 못본 부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해 임정 시절에는 이제 뭐 그때는 신분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변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복장을 입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방 이후에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그 두루마기. 양복을 입으시는. 에다가 까만 뿔테. 요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승만과 그 5월 10일 48년 5월 10일 그 단독 정부 수립으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엄청 가까우셨잖아요. 네. 사석에서 이승만을 형님으로 그렇게 깍듯이 모셨대요. 네. 이런 거 봐도 기질이 불같고 그러면서도 고지식하시고 그러면서도 의리와 신이 이걸 엄청 따지시고 아니, 이런 개인적 기질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당시의 공산주의 운동이 김구 선생님이 그만한 불신이나 그런 걸 선입견을 가질 만한 또 그런 현황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예를 들면 남노당이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서 주도하면서 뭐 여수 순천 그 항쟁이나 투쟁을 할 때 그 공산주의 운동 진영 안에서도 이건 너무 좌경이다. 그리고 이 노선 너무 사람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폭동으로 몰아가는 건 좀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과정에서 또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과정에서도 실제 보면 공산주의에서 좀 약간 과하게 민간인이나 이런데 복수한다 이러면서 한 이런 걸 사실관계만 봐도 약간 아 요건 좀 과하지 않냐 들 수 있는데 또 김구 선생님이 듣는 얘기만 보면 또 이승만 주변에 있는 애들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막 학살했다 여수순천에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신 거 아닌가 독립운동 때부터 이때까지 뭐. 저는 네. 김구 선생님의 전체 행적을 보면 사실 김구 선생님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을 접하신 계기가 어느 지점일까라는 거 원래 사람들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 중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920년대가 중국 공산당이 이립삼 좌경 노선을 걸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라고 할 때 막스와 그렇죠. 레닌의 이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미 자본주의화가 진행돼 있는 좌경 노선 너무 전문 용어인데. 네. 그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주의 운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아직 중국 대륙에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노동계급. 그러니까 중국의 노동계급이 어디 있어요? 뭐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의 일부의 노동계급들이 존재하지 중국 내륙은 전부 다 농민 아시아 대륙 자체가 아직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노동계급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도시 폭동을 벌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안타깝게 정말 쓸만한 수많은 청년들을 이제 희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모택동 주석이 이제 강서 소비에트 지역에서 그런 이제 123 좌경 노선을 배격하고 강서 소비에트 지역에 이제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를 확장하고 우리 지난번 여운형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여운형 선생님께서 중국의 현황을 딱 보니 모택동이 지도자가 모택동이 된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보셨던 중국 사회주의는 매우 혼란기. 원래 보면 중국 공산당이요. 좀 이렇게 저렇게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회주의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애꿎은 청년들 그냥 다 그냥 죽으라고 그냥 갖다 미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셨는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돼 가지고 또 38선 이남으로 서울에 왔더니 여기서 남로당이 또 하는 것도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좀 연장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 한국 현대사를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헌영, 여운형, 김구, 이승만 이런 라인을 그리면서 박헌영 뭐 이제 적극적인 극좌파 그리고 여운형 온건 좌파, 김구 온건 우파, 이승만 극우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나는데 실제로 근데 온건 좌파, 온건 우파 김구 선생님은 온건 우파라는 부분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너무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그러한 이제 도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운형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도 민족주의 좌파 계열로 볼 수 있는 거고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 우파 계열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그 1948년도에 조국이 분단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평양행을 결심하시게 됐는가. 민족의 이익을 무엇보다 높게 보셨기 때문에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김구 선생님은 단선하면 언젠가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민족주의 우파 뭐 좌파 이런 게 있지만 저번 방송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무슨 파보다 그 사람이 실제 이 나라 민중, 이 나라 분단의 현실, 통일 독립의 꿈 이런 마음이 얼마나 진정된 건가 이게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짓잖아요. 결심을 할 수 있게. 근데 김구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반공의 선입견이 강하게 있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보수로 나눠지는 분인데도 평양행을 결정하시잖아요. 이게 더 김구 선생님을 더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으셨겠는가? 그래 평양 도착하셔서 딱 첫 마디가 이제 평양 도착하셔서 성명서 중에 이제 짧게만 하면 성명서를 발표를 하세요. 평양 도착.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딱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다. 통일과 독립도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자주민주 통일인데? 네. 첫 자민통. 네. 자민통의 첫 번째. 네. 아 역사는 분단되고 지금까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네. 겁니다. 진정성을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 보게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알고 계세요? 김구 선생님이 평양행을 가시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당시에 실제 역사를 잘 모르게 되면 뭐 김구 선생님이 뭐 평양에 가셨구나.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뭐 걸어가셨나? 그냥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김구 선생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일제에 대항해서 폭탄으로 그죠? 일제를 응징하던 그 홍콩 공원에서 윤봉일 의사나 이봉창 이 일제를 폭탄으로 폭력으로 응징하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산주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후에 임정이 조직했던 우파 테러 단체 백이사와도 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백이사 우리 나왔죠? 문양 여운형 선생님 암살 그렇습니다. 배우. 그 여운형 선생님의 암살에 관련된 세력이 백이사잖아요. 건너면 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나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 식민 강점 시기부터 일본 놈들을 폭탄으로 이렇게 막 조져대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제 뭐 사건, 저격 사건 뭐가 나타나면 김구? 혹시 김구?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백이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북한 지도부에 대한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6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3.1절. 그래서 북한도 뭐 3.1절 기념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3.1절 27주년 기념대회를 평양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백이사가 김일성 주석에게 슈루탄을 던졌다고요. 근데 그 슈루탄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군정기잖아요. 예, 아직 분단이 완료되기 전이니까 소련군의 노비첸코라고 하는 부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슈루탄을 집어 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져 내려는 도중에 슈루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팔이 이제 잘려 나가고. 근데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의 이를테면 이제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면 그죠? 이 백이사는 김구와 연관되어 있다던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백이사는 최용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국 전쟁 때 이 북한의 사령관을 역임을 하고 이후에 부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김책은 부수상, 그리고 강량욱. 근데 이 강량욱 부주석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강량욱 부주석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그때 강량욱 부주석은 이 자택에 존재하지 않고 아들과 딸이 죽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막 그 혁명 동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나 아니면 그 북한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아니 우리들 폭탄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우리 그 강량욱 선생의 자제들을 실제로 폭탄을 투척해 가지고 절명케 했는데 그 세력의 배후로서 의심되는 김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시각이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정말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그 평양을 간다.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겁도 나죠 우선. 네. 마음을 넘어서 가서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올라가실 때 일부지만 네. 김구 선생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건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네. 이 완전 다 북한의 주류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주류에서는 김구 선생을 모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 테러나 이런 걸 알고 있던 사람들 바닥에서 약간 일부가 현수막 걸면서 뭐 이름을 가지고 희화하면서 비난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다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결국 김구 선생님이 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 가서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막고자 방북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 좌우합작의 길에 나서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반공주의자라고 하셨고 또 뭐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에 대한 폭탄 테러까지 연루된 이제 백이사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전환의 계기가 있어서 이 1948년에 북한에 방문을 하게 되셨는지 네,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북한이 1948년 4월에 이제 남쪽에 있는 재정당 사회단체들을 초청을 해요. 모여야 된다. 우리 모여서 회의를 열어야 된다. 왜? 5월 10일 날 이승만과 미군정이 단독 정부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단선에 찬성한 사람은 이승만과 미국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때 당시엔. 그렇죠. 아니 누가 그걸 찬성을 하겠어요. 이제 조선이 해방되고 독립이 됐을 때 그냥 독립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 통일 독립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남한만에 이승만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다 반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월 10일 날 단독 선거를 하면 7월 17일 날 재원 의회를 구성하고 그 합의에 의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지금 얘기를 할 때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이때 4월이 정말 소중한 시기였죠. 근데 4월에 북한이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3월에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북한에 만나자고 제안을 이미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2월에 또 그 한 달 전에는 김구 선생님이 그 유명한 48년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글을 발표를 하시죠. 거기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남북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그때 하세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면 3월에 김규식 선생님이 공동으로 이제 북에 만나자 제안을 하고 북이 4월에 호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분단을 막자, 통일 민족 국가를 세우자. 그래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보자.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해 보자. 이런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전국이 얼마나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2017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선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해봐요. 새누리당이 아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대전 이남에서만 한번 선거를 하자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전 이남에서만 한다. 유엔도 승인했다. 그러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을 형님 하면서 깍듯이 모시다가 임정 때도 이승만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는 얘기하셨어. 김구 선생님이 아니 이승만 해외에서 독립자금 받아갖고 미국 여자랑 맨날 침대에서 뒹굴었다고. 그런 건 나중에 하신 거고 미국 그 전까지는 여자랑만 뒹굴었겠어? 제가 볼 땐 정말 신의와 의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추진하니까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만은 이게 말이 되냐? 모든 게 나도 보수고 나도 너와 같은 반공이지만 어떻게 나라를 분단을 시키냐? 근데 여기서 이승만이 강행을 하니까 그냥 돌아서 버리신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38선을 넘어서 그때 남북 회동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1대1 회동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재정당 사회단체라고 하니까 남북의 연석회의는 48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북쪽에 15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남쪽에는 40개 정당 사회단체 다 그리고 간 거죠, 다. 해외도 한 개 있어요. 다 갔다는 거네. 해외에 한 개 사회단체. 그러니까 남쪽에 40개 정당 사회단체 정도가 되면요. 요즘도 무슨 뭐 어떤 이제 한국 진보연대나 어떤 진보 진영이만 해도 40개가 모이는 선언이 가능할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정당은 유명한 분들이 다 김구, 네. 김규식 그리고 홍명희 그 임꺽정 작가죠. 홍명희 선생님 다 당 대표들이셨어요. 각자 자기들 당에. 그리고 조소왕 선생님 딱 손에 꼽아도 유명하신 분들 한마디로 다 가신 정리하면 이승만 빼고 전부 다. 그러네요, 진짜 이승만 빼고 다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56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인사분들이 695분 그래서 약 7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분단이 박두한 이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부분을 토론을 하셨다는 거죠. 그 회의 때 그런 얘기도 나왔대요. 700분은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를 보던 분인가 하면서 여기 모인 분들 명단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살았던 징역 사례를 더해 보니까 700년이 훌쩍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일제 시기 때 징역 1년이 되게 무거운 징역이었잖아요. 1년 2년 살면 몸이 골병 들고 3년 4년 살면 시체가 돼서 나오고 이런 징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 그러면서 연석회의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미 정체성이 그 징역 사례에서 네. 뭐 우리 징역 사례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과 미군정을 빼고 모든 민족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민족의 분단 상황을 개탄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던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는 김일성 주석과 회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회담을 가졌는데 평양 쑥섬이라고
대동강 자락에 있는 그 쑥섬 거기 과학기술 전당 뭐 과학기술 최근에- 숙소 막 분수공원 이런 거 들어선대잖아요. 최근에 북한이 쑥섬에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내외에 홍보를 하고 있죠. 거기 그 쑥섬이 그 쑥섬 협의회를 가졌다고 해서 쑥섬 혁명 사적지라고 관리를 어떻게 한 북한에 적이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아세요? 전 제가 전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어요. 과학기술 전당 이 기사를. 그래서 근데 이게 이때 회담이 되게 긴장되는 회담이었을 것 같은데 서로 막 수류탄 던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나를 죽이러 왔는지 아 근데 뭐 이런 거를 전혀 믿을 수 없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때 영상이랑 사진들이 흑백이지만 남은 네. 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긴장된 역사적 배경과는 또 분위기는 반대예요. 그 쑥섬에 들어갈 때는 다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있는데? 아니, 그때는 아니, 어. 48년도에. 아, 예, 죄송합니다. 48년도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그때 무슨 금문교가 있었나요? 하여간 골든 게이트는 있었죠. 있을 수는 있죠. 하여간 뭐 어찌됐든 가지 일제 해방되고 나룻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룻배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냥 한 10대명씩 타는 나룻배 타면서 거기에 들어가. 들어가서 이제 노를 저으면서 뭐 담소도 나누고 뭐 이러면서 되게 꼭 유람원 분위기? 약간 특이해요. 이 배경이랑 약간 다르더라고. 근데 이게 나룻배를 타고 나룻배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보트, 외갓집이 이런 보트는 타봤죠. 예, 저는 우리 외갓집이 이제 낙동강 자락에 있어요. 경북 고령군이 외갓집인데 거기 가려면 거기서 우리 이모집에 가려면 낙동강을 타고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나룻배를 타봤는데 나룻배를 타면요 이게 정말 조용해요. 조용하고 노를 젓는 끼익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 이게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속 앉아 있지? 그러면 이래저렇게 하다가 한두 마디 하다가 아유 뭐 요즘 뭐 건강은 어떠시고 뭐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 좀 격이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가셨을 때도 그 평양 상봉 그 6월 13일 날 하고 나서 시가지 행진할 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깜짝 놀랐다잖아요. 네. 그냥 차를 탔어. 근데 갑자기 옆 문이 벌컥 열리지만 김정일 몰랐던 거야? 털썩 안 들어요. 아니 전혀 몰랐대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 둘이? 예, 그 얘기가 진짜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어땠겠어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거기 왜냐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야? 회담장이나 이런 딱 그림을 그려놓고 어디서 무슨 얻은 얘기할지를 다 작전을 짰을 거 아니에요. 또 어제 종미 스파에서 몇 명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찍었을 걔는 거야, 찍어놨는데. 근데 거기는 두 분이 독대를 한 거죠. 그것도 장시간 동안. 아니 그러면 그 차에는 한국의 경호원들이 아무도 안 탔을까? 타긴 했겠지. 운전수는 탔겠죠. 실제로 미국이 뭐 여유작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환공항에서 내릴 때만 해도 DPRK 준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문이 턱 닫혔어요. 문이 턱 닫히는 순간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CIA 사람들이 가슴이 턱 하고 닫혔을 것 같아요. 저 뭐지? 저 뭐야? 야 도청 라인 있어? 라인이 없대.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이. 그럼 이건 전형적인 예.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오는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전술 중에 하나인가요? 나룻배 전술? 그런가? 네, 하여간 뭐 쑥섬의 장면 보면 더 뭐 가관은 아니고 좋은 일이죠. 좋은 걸 위해서 모였으니까 물가잖아요. 물가고 그런데 다 우통을 벗고 아 전부 다 상의 탈의?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상의 탈의. 우통을 벗고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참 어떤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잖아요. 아니, 웃옷을 벗은 게 무슨 씨름을 하려고 벗은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 웃어 아니 뭐 이렇게 자켓 이런 걸 벗은 게 아니라 상의를 다 탈의했다고요? 뭐 그런 사진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거 보니까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술에 14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허리띠 얘기한 기억나세요? 우통이랑 이거 약간 비슷하던데. 그냥 회담을 하루 더 늘리자
하면서 아니요, 구체적인 발언이 이렇게 되죠.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오찬을 시간 품을 들여서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식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띠와 우도 전술 약간 비슷한 편하게 하자는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나 그 남쪽의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또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연배가 다 높으시잖아요. 당시에 뭐 김일성 주석에 비하면 적어도 20에서 30세가 많은 그렇죠. 앞서서 저희 김구 선생님 육성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기침하시고 제목에도 한 것처럼 사선을 헤쳐서 왔는데 긴장을 더 풀어야 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좋은 방식이다 이거는 이런.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그 숙섬 회의에서 나왔던 메뉴도 그것도 보면, 있어요? 예, 좀 대동강 숭어회 그죠? 그리고 뭐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어죽. 그래. 아니 그러니까 숭어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잔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술은 안 드셨겠죠? 예. 이 민족사를 논하는 민족의 중대사를 나누는 이 자리만 아니라면 그죠? 우리 같은 아니야 이런 안주를 두고 어떻게 술을 안 먹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소주 한 잔 이렇게 딱 되는데 그죠? 근데 네. 이분들은 안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방송 끝나고 노량진에서 회 떠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당시에 뭐 김구, 김일성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테러를 한 사람과 테러를 받은 사람의 관계인데도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저는 이게 그 아까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북에 회담을 제안을 하고 북에서 4월에 공개적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4월 이때 평양에 모여서 회담을 합시다. 근데 김구, 김규식 두 분한테만 직접 김일성 주석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그 김구 선생을 찾아갔다는 사람이 성시백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성시백이라는 분이 딱 찾아가가지고 근데 김구 선생이 좀 놀란 거야. 너가 왜? 원래 자주 만난 사이인데 너가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냐? 그러니까 성시백 왜냐하면 성시백 씨가 그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조계지에서 가족과 탈출을 할 때 성시백 선생이 도와줬대. 근데 성시백 선생은 공산주의자야. 근데 그래도 워낙 그때 각별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김구 선생과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왔는데 분위기를 잡는 거야. 시백아, 넌 왜 그래 분위기를 잡냐니까. 성시백 선생이 그런 거야. 김일성 주석에 그때는 주석이었나요? 김일성의 특사로 왔습니다. 딱 하니까 김구 선생이 깜짝 놀란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거야. 내가 폭탄을 던지라고 사주했던 사람이 저기 책임자인데 거기를 가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사람이 인지상정 왜 없겠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을 하고 나서는 이쪽 예전에 같이 보수 방공 이쪽 편 한민당 해갖고 전부 다 막 비난을 이쪽에서 공격을 하지. 그리고 남로당 박헌영 이쪽도 또 공격을 했어. 근데 거꾸로 남로당 박헌영 똑같은 공산주의자지만 김일성 주석은 또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래도 고민이 되던 찰나에 자기가 그나마 호의를 가졌던 사회주의자 성시백이라는 후배가 와서 김일성의 특사입니다. 가시죠. 하면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김구 선생이 방북에 미군정이나 뭐 이승만 이런 우파들이 보수 우파들이 극우 세력들이 엄청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단선을 목숨 걸고 단선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막 청년들이 경교장에 막 앞에 드러나서 방북에 반대하고 막 결사 반대한다. 그 청년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 하나 있어요. 서북 청년단.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철승. 이철승 아시죠? 거기 가서 들어놓았어요. 2000년대 모든 그 보수 구구 집회 대표를 맡았던 이철승이 이때 청년. 안 변하는구나 사람. 근데 하여튼 김구 선생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민당이나 이런 데가 김구 선생이 좌우합작 노선 얘기하니까 뭐 남로당 대변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빨갱이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단정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세력들한테는 이 남북 협상문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그때 청년들에게는 방북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뒤에 담을 돌아 나오셔가지고
방북을 다시 발표하셨잖아요. 어.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경고장을 빠져나오셨다 그러고 김구 선생님께서 실제로 38선을 넘으시니까 이제 김규식 선생님도 같이 방북길에 올라서 전체적인 이런 재정당 연석회의가 성사됐다. 사실 이 김구 선생님이 방북을 했던 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광복 후에 첫 남북 지도자 회담인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 정세가 있잖아요. 48년도 4월달에 그러니까 5월 10일에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 50 단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그때 남북의 56개 단체가 전부 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승만과 미국의 단독 정부 수립의 쐐기를 받고 그죠? 남북은 우리 민족은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원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보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아니 그 평양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졌을 것으로 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김구 선생님 같은 분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분단만은 안 된다. 어쨌거나 분단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과 그죠? 남쪽의 민족주의 우파까지 전부 다 손을 잡은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좌우합작이 실현된 것이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승만 결국에는 친일파 매국노들만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당해버리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그 합의문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합의문 최종을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왕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가 그 소련이 제안한 대로 외국 군대를 즉시 철거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 군대를 거론을 해요. 그래서 미국 군대 빨리 즉시 철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질서를 여기 모인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질서를 지킨다. 무질서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하자. 이건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정 들어올 때 이미 건준이 인민공화국 여운형 선생님 이게 다 질서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선 정치회의를 즉각 소집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입법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승만의 로드맵 말고 별개의 통합 로드맵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통일적 민주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네 번째가 남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독 선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구파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 이 과정에서 이미 여운형 선생님의 좌우합작도 구구파들이 공격을 했고 김구 선생님의 방북도 공격하고 조봉암 뭐 이후에도 뭐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도 공격하고 뭐 이렇게 모니카 뭐 쭉 이런 걸 공격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1949년에 어떻게 됩니까?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누가? 안두희가. 안두희는 누가? 미국이. 박사님 안두희는 누가? 안두희는 미국이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라고 꼬아서 이야기하는. 네. 실제로 안두희가 미 방첩 때 CIC와 연관된 인물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전체적 흐름을 보면 김구라는 인물이 분단을 반대할 때부터 미국에게 매우 이것이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남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이제 아니 그 사상까지도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김구는 민족주의이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감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 평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분단은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와 뒤통수 장난 아닌 거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 당하신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암살 당하시기 전에 암살 첩보를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구 선생님께서는 아니 일본 놈들도 나를 어떻게 못했는데 같은 민족이 설마 같은 민족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그를 이제 물려버리셨다. 선생님 기질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안두희가 그 김구 선생님 암살하러 가는 그 길에 경교장 그 주변에 이미 헌병대가 엄청 쫙 깔려 있었다고 하고 그 경교장 2층에 김구 선생님 집무실로 올라간 지 1, 2분 만에 저격을 바로 했다고 해요. 근데 하자마자
헌병대가 와가지고 안도희를 체포한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그 이유가 경찰에 넘겨줄 수 없어서 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도 저희 예전에 그 여운형 선생님 편에서 얘기했던 좌우합작에서 양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께서도 평양행을 결행하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본인의 양심에, 그죠? 나의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는데 내가 가면 미국은 날 뭐라고 볼까? 내가 가면 저기 우파는 날 또 뭐라고 볼까? 내가 가면 혹시 내가 또 권력에서 내가 밀려나지 않을까? 내가 가면 그런 생각을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저 제발 우리 저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우리 21세기로 다시 와보 타임머신 걸 까먹을 뻔했. 네, 21세기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